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강원랜드의 청탁 등을 통해서 부정 합격한 226명 모두 직권 면직 조치된다고 하죠. 사실상 해임하는 겁니다. 채용비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죠. 지체된 정의, 늦게 실현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새삼 다가오는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들 부정 합격자 때문에 이 취업 문턱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구제 조치 역시 신속하게 취해졌으면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이십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아주 다이나믹한 한 주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김홍국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헌정사상 5번째. 너무나 참담했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한 편을 지어봤습니다. 네. 거짓은 가라. 민주정의 회복가. 김홍국. 무술년 탐지견아 거짓말을 가려내자. 감춰온 차명재산 뇌물 횡령 속속 규명. 거짓말 바벨탑 치욕 우르르르 무너지네. 불 켜진 10층 방엔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아무도 모르도록 꼭꼭 감춘 범법 불법. 국민의 강한 의지로 진상규명 충격이네. BBK 다스 의혹 참혹했던 거짓말들. 국정원 특활비리 제멋대로 사적 유용. 국민을 경악해 하는 범죄 목록 충격파라. 거대한 범죄 단죄 정치보복 프레임화. 친박 집회 고성 가득 친위 집회 썰렁하네. 거짓말 법 심판받네. 대선 당선 무효라네. 정의를 찾을 건가? 민주주의 세울 건가?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적폐청산. 아이야, 손잡고 가자. 좋은 나라 세우련다. 네. 거짓은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도 있었죠? 아, 네. 제가 거기에서 포인트를 얻어서 좀 차용, 신동엽 시인의 거기서 뭐 약간의 그런 그 차용을 한 셈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껍데기는 가야 되고 정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나쁜 거짓된 것들 또 분단의 그 아픔 모든 것은 다 보내고 정말 진실, 정의, 작년, 재작년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외쳤던 그런 제대로 된 나라,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좀 이제는 제대로 고백하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면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 좀 기대했는데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님. 네. 저는 권부의 10년가입니다. 음악 따라주시면. 권불 10년가. 권력은 기껏해야 10년을 못 가는데 잠시의 승자라고 조자룡 헌칼 쓰듯 시간은 광음과 같다. 천년왕국 40분. 이상입니다. 네. 역시 짧고 굵군요. 자, 거짓도 가고
권력의 교만함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그 따끔한 경고이자 질책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혐의 전면 부인을 했고요. 한 2가지 정도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죠. 이상은 그 다스통 회장의 그 통장에서 67억 원 가량을 인출해서 사용을 했다. 이제 이거를 인정을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네, 특활비죠.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상당의 그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다. 이제 이랬는데 대부분의 혐의 사실은 이제 그 전면 부인을 했어요. 먼저 두 분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 횡령, 직권남용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21가지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규모도 뇌물 규모가 110억입니다. 또 비자금 관련해서 300억대. 정말 뭐 천문학적인 정말 나라를 뒤흔드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것을 측근에게 떠넘기기. 나는 몰랐다. 서로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사실은 많은 증거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사람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바로 MB가 시켰다라고 지금 측근들이 다 자백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기자회견 때는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사실은 그럴 마음은 없었고 그것은 역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보복 프레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이고요. 아, 그런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고 지금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청와대 문건이라든가 저장장치 다양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 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증거들까지 들이댔는데 굉장히 당황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 측근에게 다 떠넘기고 더군다나 부인과 아들까지도 사실은 그런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참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정도 인정한 것은 전면 완전 부인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빌미가 될 거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그런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었는가. 물론 또 다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뭐 제대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당선도 무효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대통령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덕성은 사실상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이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로 바로잡아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도덕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이죠. 이미 이제 현실은 저희가 뭐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 그 TV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저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장면을 계속 연출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이 끝이었으면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크고 사실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그 시조에도 얘기했지만 권력은 예전에는 10년이었지만 지금 5년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물리적으로 5년을 못 버텼고 그 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레임덕이 심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이 결국 개헌론이 아니겠습니까? 네. 권력은 집중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권력이 큰 만큼 하는 일도 없고. 이런 악순환, 모순적인 악순환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보는 마음 내내 이틀 동안 마음이 착잡한 감정과 그런 기분을 국민들하고 똑같이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님, 그러나 이제 특활비 같은 거나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이제 구체적인 정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이게 이런 게 드러나면 그리고 그런 짓을 만약 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사법처벌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물론이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특활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사실 특활비를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대북 공작에 썼다라고 하면은 특활비의 원래 목적하고 굉장히 근사하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특활비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란 말이죠. 네. 국방과 안보의 최종 책임자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최종적인 종점은 유죄냐 무죄냐지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특활비 문제가 고리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적폐라고 하는 게 한 1, 2대에 끝나는 적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북 공작에 썼다. 일단은 가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써야 될 특활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네. 특활비가 따로 있는데 왜 그런 항목이 넘어가서 받게 된 과정들 뭐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특활비 성격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사실은 정말로 대북 공작을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네. 아마 그런 일에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검찰 조사는 판단이 되고요. 최소한도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 그리고 국회와 여러 가지 우리 국정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 합의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것이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남용됐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위반한 셈인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정치보복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우리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적 절차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어겼고 뭐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것들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기고 가장 나쁜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측근이라든가 전혀 돌보지 않고 왜 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네. 일부에서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배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을 고백한 것이다. 역사와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고 본인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런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범죄, 법을 어기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 정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될 때다. 특활비 문제도 저는 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재호 전 의원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분도 역시 이건 정치보복이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튀어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정치보복하고 적폐청사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치보복을 강조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판단하는 건 결국 국민인데 국민 감정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데 결국은 현 정부의 지지도가 높으니까 결국은 적폐청산이 강조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나중에 현 정부의 지지도가 또 역전이 됐다 그러면 이건 정치보복이 강조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에서는 계속 정치보복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자초를 한 측면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치보복이 보복이 안 되려고 하면은 공평해야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권영숙 여사의 640만 불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법적 시한이 다 돼 가는데 조사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한쪽의 면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조사를 아주 가혹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고 그쪽에서 말하는 한쪽에서 얘기하는 정치보복이 상당히 타당하다라는 식의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정권에서 정말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군 우리 진영에 있는 일정 정도의 그 고름 같은 것도 짜내고 그것도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현실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중요하고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럼요. 이게 권력의 청와대 뭐 요청이나 혹은 뭐 지시 혹은 암묵적인 이런 커넥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검찰이 뭐 수사 단서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검찰이 여론을 의식한다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나 권력기관 어디도 그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의식하죠. 저는 그렇지만 가능한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우석 수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점들은 충분히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또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이 원칙에 맞는 그런 역할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측면을 내서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대로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식회계 하면 있잖아요. 125년, 150년 중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법체계상 좀 다르지만요.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증거와 단서가 있고 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안을 다룰 때 어떤 여러 가지 뭐 민심의 여론에 너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론 청취의 그 내용은 정말로 이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를 위해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검찰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단서와 또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이 밝혀진다면 네. 뭐 결국은 또 재판부에서 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의식하기보다는 정말 진실을 믿고 철저하게 잘못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한다는 자세로 나서야 검찰이 앞으로도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검찰이 조만간에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로 보이는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개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개헌안 이제 초안이 마련이 됐잖아요.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 도입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정부 이제 그 청와대는 원래는 이제 그 21일쯤 개헌안을 발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가 네. 먼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를 알리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좀 선회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 자문투기가 그 내놓은 안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뭐 쉽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간이 짧아요.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뭐 한 달 남짓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공청회도 없이 뭐 이렇게 하는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의구심이 나지만 일단 그거는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개헌 논의가 있는 것은 결국 권력 집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면 권력 구조를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논의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운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그 이슈들이 다 드러나면서 핵심적인 것들이 희석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권력계 중심에 있는 논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 핵심이나 여기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양쪽 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뭐 4년 연임제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4년 중임제라고 얘기하다가 연임제라고 나왔어요. 네. 연임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연임제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중임제하고 연임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국민들이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네. 사실 연임제는 우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보면 알아요. 네. 연임제는 2번만 하고 다 취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연임제를 통해서 뭔가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로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네. 이거는 좀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 한 번 중임을 허용하지 않고 중임은 허용하지 않되 한 번의 연임만 이어서 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죠. 네, 그건 이제 그 부칙 같은 데가 좀 확실히 하면 되겠죠. 자,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고 또 권력의 이 구조 문제도 바꿔야 된다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헌은 사실상 이루어져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과거의 대선 주자들 모두가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잘못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농단을 해도 사실상 어려운 탄핵을 과정을 겪지 않는 한 정말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측면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동안 또 국회라든가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국회가 좀 빠르게 좀 총의를 모아서 이런 뒷받침에서 같이 나섰으면 좋겠다. 야당은 야당대로 목소리를 반영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빠르게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정말 21세기 지금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가 또 사회적 수요 이번에 미투 운동 보듯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또는 양성의 평등 다양한 가치들이 지금 우리 헌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도 당연히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여야 정치권이 빠르게 합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치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김홍국 교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김홍국 교수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한 표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선호합니다. 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이제 그 첫 회의를 열게 됐는데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한마디씩, 이 점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목표의식에 그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협상의 목표는 북핵 폐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핵화 로드맵 잘 만들어야 되고요. 신뢰의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 남북 간의 그동안 대결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를 통해서 뭐 경제협력, 문화협력, 이산가족 상봉, 또 도발을 방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잘 논의해서 한반도 평화 또 결국은 통일의 길까지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8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 이전부터 연희램프까지 긴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도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로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사근램프 부근부터 동부간선도로 합류 지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 이전부터 창동교 사이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현재 올림픽대교 부근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청담대교, 다시 동호대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강동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이후로 여의 하릉나들목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영동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동작대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대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그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앞서 그 사랑방 코너에서 정부 개헌안을, 그 대통령 개헌안을 21일에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발의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그 청와대 관계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여지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좀 잘라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경제 빅이슈 시간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월 취업자 증가가 거의 8년 만에 좀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잖아요.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고용 상황이 금융 위기 이후에 최악인데요. 이러다가 실업난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의 신규 취업이나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을 감안하면은 1년에 일자리 증가 수가 40만 개는 넘어야 합니다. 네. 10만 개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 절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증가 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부실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네. 현재 그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 개 기업이 전체 기업의 15%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람 쓰는 걸 줄인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인데 특히 최근에는 한국 GM이 구조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부의 노동 정책인데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축소하고 근로시간 단축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정책이 이제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에게 상당한 이제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을 이제 줄이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이한 이유가 있는데 올겨울에 한파 폭설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 위축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아, 이 계절적인 요인도 큰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농림업 같은 데서 이제 이런 타격이 좀 컸다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그 도소무협이라든가 건물 경비라든가 숙박 음식업 이런 데서 뭐 일자리가 지금 14만 5천 개 줄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정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뭐 정말 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최저임금에 따라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일자리 좀 많이 줄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 이런 그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뭐 경비직 이런 일자리가 한 14만 개 정도가 줄은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네. 예, 그 경비뿐만 아니고요.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이래서 이제 그 영세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14만 5천 개가 줄었다 이런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들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네. 정부가 어제 그 청년 실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정부가 돈을 대줘서 대기업에 취직한 것과 마찬가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을 해서 연봉 2,500만 원을 받는다면은 정부가 1,035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3,500만 원이 넘는데 그럼 대기업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035만 원 지원 내역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지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8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주거비 지원 70만 원, 청년들 교통비 지원 120만 원,
네. 그다음에 세금 감면 45만 원 이렇게 해서 1,035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건데요. 어떤 정부가 이제 세금을 투입해서 일단 청년들의 이제 실업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책은 네. 일단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난인데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돈 대줄 테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해라. 뭐 이런 정책인데 이렇게 하면은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된다면은 중소기업도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 살고 청년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윈윈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정부는 이제 4년 정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 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앞서 이제 저희가 그 기재부 이차관과 좀 말씀 나눴는데 에코세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세대 이후에는 청년 노동 인구가 감소를 좀 할 것이다. 그리고 좀 경제도 선순환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에코세대가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좀 더 악화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네. 근본적으로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져서 고용 문제가 구조화된 것을 고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통은 잠깐 씻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지원도 당장 4년이 지난다 해서 끊기지는 않을 것이다. 소프트 랜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세금 계속 퍼분다는 네. 얘기인데 일자리라는 것이 경제가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만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정부는 네. 경제를 지원해주고 경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시장 원리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것은 월급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이 그렇죠. 힘들고 또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일자리 자체가 아주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 좀 대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어떤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원 조달 추경 4조 원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 네. 뭐 국민 세금 계속 퍼붓는 거냐 또 뭐 추경 지난해 7월에 편성했는데 또 편성하느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추경 편성도 뭐 국회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실업 문제라는 것이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재정 투입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죠. 네.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 모색 필요할 것 같고요. 가깝고도 먼 나라이죠. 일본. 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그 20년을 끝냈다고 이제 그 일본은행이 밝혔다고 해요. 네. 저희로서는 좀 얄미운 소식이기도 한데 이 청년들은 그 일자리가 많아서 오히려 고용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정말 일본 경제 이렇게 살아났나요? 예, 일본 경제가 최근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2.4%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2.4%까지 떨어진 것은 1993년 이후 25년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끝났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4월 10일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일본 경제 고질병인 디플레이션이 없어졌다. 기업 수익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끝냈다는 것을 일본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경제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를 지치고 세계 최강 경제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엔고 때문에 수출 산업이 흔들리고 또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90년대에 이제 결국 잃어버린 20년에 들어섰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에 정말 발버둥 치는 노력을 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완전한 성공이다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2012년 말에 아베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 해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정책이 엔화를 무제한 발행해서 일본 상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것이고요. 양적 확대, 양적 팽창 뭐 이런 그렇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내놨던 것이
법인세율이 최고 37%였었는데 그걸 20%대로 낮춰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추진한 것이 각종 정부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의 신화라고 하는 제조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일본 제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 소니입니다. 근데 소니 같은 경우 보면은 아베노믹스 이전에 파산 위기까지 처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이제 회생의 몸부림을 쳐서 2017년 작년에 8조 5천억 엔의 매출을 올렸고요. 네. 당기 순이익도 4,800억 엔이나 되는데 소니 역사가 70년인데 70년 역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렇게 네. 본다면 일본 경제가 다시 이제 솟아났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한국 경제는 그런 반면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 경제의 이 호전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떤 일자리 정책을 펴야 될까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부실 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는 돼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 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쳐라. 그래야 고용 창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가라.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직업 훈련과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해라. 근로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든지 해서 재정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런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재정 지원만 하면은 네.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 변화, 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 문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인지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합니다만 주말이면 어느 정도 봄 날씨를 회복해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로 그 유명한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문어이자 사상가이죠. 이 톨스토이 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다. 당장 이번 주말에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